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일전에 강의를 하기 전에 손해평가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손해평가사에 대한 내용도 궁금한데, 저희 시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안에 어떻게 품목이 나누어지는지, 보장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농작물 재보험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란 저희가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평가사가 과연 무엇인가? 우선 농업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자격증 시험 지금 저희가 그 한국 그 인력공단 거기서 하죠. 지금 시험을 치고 실은 이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부처입니다. 소관부처고 이것을 관리하는 운영기관, 전 관리기관이 저희가 계속 농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손해평가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그 합격한 것 자체가 이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시험을 시행을 하고, 뭐 시험 일정이나 뭐 합격자나 이런 것들 발표를 합니다. 그죠? 큐넷으로. 합격을 하고 나면 바로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합격 발표를 저희가 한 11월 중순쯤에 해요. 그죠? 하고 나면 다음에 한 3, 4월 경에 보수 교육을 이제 마치고 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지금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응시율은 나중에 또 다시 보겠지만 40대, 50대, 60대 분들 응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명퇴하시는 분들도 많고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명퇴 후, 퇴직 후에도 다시 저희가 그 퇴직했다고 해서 그 나이에 일을 쉬고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향후 노후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 손해평가사라는 이 자격증이 엄청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년이었고, 그죠? 자격증을 따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남녀, 나이, 학력에 대한 아직 그런 차별이 없어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엄청나게 갑자기 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아주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 자, 실제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배우는 이제 교재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이제 손해평가 시험 자격증을 치기 위해서 보는 이제 그 업무방법서죠. 업무방법서. 농협에서 만든. 거기에 보면 이제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보험의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평가하고 기타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이라는 것은 뭐 어떤 재해가 왔을 때 그죠? 어떤 부분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죠? 자,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평가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작물이 처음 이제 발화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심고 정식을 하고 이제 발화를 하고 해서 이제 수확하는 과정까지를 쭉 보면은 보통 이제 발화를 하고 이제 꽃이 피는 개화 과정을 거쳐요. 그죠?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 조그만 이 과실 육아가 이제 달리게 되죠. 이 육아를 다 키우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부분 이렇게 여러 개 육아가 있다고 하면 튼실한 한 녀석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업무방법서에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눠서 적과 전에는 육아라고 부르고 적과 후에는
과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를 하고 나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실은 손해평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학기가 오면 이제 수학기가 왔을 때 이제 뭐 재해가 그 전에 이제 재해가 있을 수 있죠. 뭐 태풍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박도 있을 수 있고, 뭐 집중호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재해들로 인해서 원래는 수학이 이거만큼은 돼야 되는데 수학량이 줄어가지고 한 반 정도밖에 수학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만큼이 감소량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보험금을 주는 게 이제 손해평가 그 농작물 재해 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해 요 감소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피해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험가액이나 손해액을 평가하는 사람이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꼭 그 태풍이나 집중호우, 우박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도 주기도 하고 뭐 나무 보험이 들었다면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고사됐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보험금을 주기도 하고 저가 전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한 3, 4월 달에 냉해 많이 오죠. 꽃샘추위로 인한 이제 꽃이 얼어버리는 거, 그죠? 냉해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도 또 피해 사실 조사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우박이 왔을 때 어린 육아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우박이 와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린 육아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사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상처가 나버리게 되겠죠. 상처가 난 채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육아가 왔을 때는 육아가 온 것에 대한 육아 타박률 조사를 뭐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일은 이제 한 4월 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벼 조사가 끝나는 한 원래 벼 수확기 조사는 11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0월 한 중순 되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10월 말경 정도까지. 그래서 한 4월에서 한 10월 말 정도까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집중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가후 착가수 조사할 때 뭐 보통 이제 저가후 착가수 조사가 사과 배 같은 경우는 6월 30일 경에 끝나고요.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7월 30일에 끝나게 되는데 즈음 해서 이제 저가후 착가수 조사를 많이 나가게 되고 그 이후로 해서 10월경까지는 이제 재해가 올 때마다 재해에 따른 어떤 조사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4, 5월경에는 우선은 그 재해가 왔다고 한다면 우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가게 되고 또 요 시기에는 또 마늘이나 뭐 양파 같은 것들이 이제 6월경 5월달 요즘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때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 조사를 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것은 과연 이제 어디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뭐 부처가 어떻게 되고 뭐 보험료는 어떻게 내고 보험금은 어떻게 타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농업 그 재해보험 지침서에 내려온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시행 지침서를 가지고 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소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소관 부처가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적인 일을 하지는 않고 이 관리기관, 운용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고요. 저희가 농금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우리가 농금원에서 이제 저희 이제 업무방법서가 이제 개정되면 거기에 업무방법서를 업로드 해주시고 기타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을 거기에 공지를 띄워주시고 우리 업무방법서가 이제 개정된다고 이야기하죠. 개정되어서 다시 이제 수정되는 부분도 이 농고법원에서 다 이제 공고를 띄워주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뭐 잘못된 부분이나 뭐 궁금하신 사항들 질의응답도 대부분 이 농고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고문에서 재해보험 사업자를 선정하고 약정도 체결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 받는 그 보험료 운영비, 보조금들을 이렇게 주게 되는 곳이 농고문이고요. 이 그 재해보험 사업자는
실은 우리나라는 여러 개가 있지 않고 현재는 재보험 사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NH손보 농협입니다. 농협이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다 농협에서 이 농작물 재보험에 대한 것을 이제 막 모집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중앙에서 모집도 하기도 하지만 지역 농협에서도 모집을 하고 또는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능금 농협이라고도 하고 뭐 저 나주나 이런 데는 또 이제 배 농협이 따로 있잖아요. 원예 농협이 그런 걸 통틀어서 품목 농협, 뭐 지역 농협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뭐 결국은 그 NH 손보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모집은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 등에서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가 NH 손보가 되고요. 이제 가입자는 우리 실제 이제 농민이 되겠죠. 뭐 개인도 될 수가 있고 가입자는 법인도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이제 보험에 들려고 하면 보험료를 내겠죠. 보험료를 내고 어디 피해를 입어가지고 수확량이 감소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재보험 사업자 이 농협으로부터 해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겁니다. 타게 되고 조사를 하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죠.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농협이 바로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한테 주지는 않죠. 중간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이제 중간에 일을 주는 이 중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손해평가협회, 농업재보험협회 뭐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법인 이런 데다 일을 주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우리 손해평가사들 이제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이나 사정법인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수당을 이제 이렇게 주면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들은 우리 손해평가한 결과 보고서 제출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실무에서 말하는 현지조사표, 그죠? 현지조사서, 그걸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해가 이제 있었다고 하면 이제 보험은 이제 1차 이제 공부하실 때 배울 건데 보험은 원래는 이거만큼 이제 손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보험도 설계를 하겠지만 실은 요거 설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험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그 보험을 들 때는 이 원보험자가 있고 내가 더 많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손해가 났을 때는 요 기간에서 이제 농협이죠.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다 이걸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도 다시 내가 더 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보험금이 이제 나한테 이제 발생했을 때 나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는 보통 재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원보험자가 다시 이제 보험을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보험을 우리 이 농업 재보험에서 재보험은 보통은 이제 우리 보험사의 재보험은 뭐 외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는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재보험 회사가 따로 있지는 않고 우리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대 재해를 다 엄청 큰 재해가 있었을 때 그런 보험금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 재해 자체를 인수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농협은 재보험료를 국가에다 내고 재보험금이 엄청 큰 이제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농협에서 이제 처음 책정한 것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보험금이 생겼을 때 재보험금은 정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이제 그 피해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재보험 기금에서 자금을 운영을 따로 하고요. 그 기금 자체를 농업정책보험금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금원이죠. 농금원의 기금을 운용해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때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하다 보면
보험료 계산할 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뭐 할인율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 보험료율을 정하는 곳은 보험개발원이란 곳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곳이고요. 농협에서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것 기초서류 확인 이런 것도 1차 시험에서 이런 다 배워서 내오는 내용들인데요. 기초서류 확인 등 뭐 이런 것들은 금융감독원, 금감원이라고 얘기하죠. 금융감독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큰 줄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부처고, 관리기관은 농금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농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자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인과 법인들이 보험 계약자,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재보험 사업자가 이거 일을 위탁해서 조사를 시키는 곳이 이제 손해평가협회, 농업재해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이 되는 거고,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들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손해 그러면 평가사 자격증을 따면 아까 설명을 할 때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많이 물으세요. 그 자격증을 따면 정말 보통 자격증이 우리가 장롱 면허가 있는 것처럼 자격증도 실제로 자격증만 따놓고 정말 무용지물인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자격증을 따고 그 보수교육만 이수를 한다면 누구나 나가서 취업할 수 있다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 구분도 없고요.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나이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학력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평등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녀, 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년이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손해평가협회죠. 우리가 뭐 손협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입니다. 그 정확한 명칭은. 그리고 한손협, 그래 줄여서 우리가 손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 농업재해보험협회, 그래서 이런 농재협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한손협에서 일합니다. 농재협에서 일합니다. 이런 분들이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협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는 손해사정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4개 정도가 있고요. 보통 이제 그것은 이제 내가 협회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손해사정법인으로 들어갈 거냐,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들어가라 마라 이렇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데가 더 협회가 괜찮은 곳이야 이렇게 물으면 다들 그거는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손협, 농재협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협회는 두 곳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요. 든다고 한다면 한 곳만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사 일을 할 때는 한 사람당 모두 이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코드가 부여가 된다고 해요. 근데 협회 두 군데를 든다고 해서 코드가 두 개가 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코드밖에 한 사람한테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협회를 두 군데 들어가지고 활동은 불가능하고요. 뭐 한 곳을 들고 여기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또 다른 곳을 들고 이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꺼번에 두 곳 활동은 불가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협회는 이제 하루 일당 그 조사비가 거의 뭐 일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손해사정법인 같은 경우는 연봉제나 수입제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손해사정법인마다 달라가지고요. 그거는 연봉 계약이나 이제 급여 계약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손해사정법인이 있어갖고 한 물어보니까 손해사정마다도 사실 급여부터 모든 일하는 조건들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해사정법인이 다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회 하루 일당 궁금하신 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 활동하면 아무래도 내가 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우리가 실은 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정말 이 자격증이 전망이 있는 걸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하루 일당은 2019년도에는 58만 원까지 해서 굉장히 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2019년도에 태풍이 진짜 가을에 많이 왔어요. 태풍이 많이 왔고 그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손해평가사 분들이 더 적었어요. 적어서 사람이 모자랐죠, 그죠? 모자라서 벼조사할 때 진짜 인원이 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벼조사 그 시기에 하루 일당이 58만 원까지 가중치가 붙어가지고 지급을 했다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적으로 하루 일당은 한 43만 원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협회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사정법인은 수당 계산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격자 간담회 할 때 해표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어, 2021년이 아니죠. 2020년도, 그죠? 2020년도였죠. 협회 손해평가사 일당 중에 최고치는 49만 원이었다고 해요. 49만 원이었고, 보통은 한 43만 원, 평균적으로 43만 원이고, 그 해패 금액을 한번 보면 어떻게 나눠지면 이거는 이제 손해평가사 해패에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본 수당이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부가 수당이 27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가 수당은 우리가 이제 하루 일을 나가잖아요. 하루에 한 건, 두 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를. 근데 이제 한 건당 18,000원 정도를 친다고 하고 자, 어떤 조사를 나가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니까 0.4점. 벼 많이 나가지 않아요? 가을에 벼 조사 같은 경우는 한 건당 1.1점을 친대요. 하루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15점이고요. 이 점수를 이제 채웠을 때 부가수당이 27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대략. 그리고 이제 일비가 3만 원, 교통비가 3만 원. 그리고 이제 점심 먹잖아요. 점심비가 이제 중식비가 9천 원이고요. 중식비는 하루에 적어도 한 건만 나가는 게 서너 건 정도 이상은 했을 때 중식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교통비가 있는데 올 교통비도 있는데 그럼 장거리 교통비는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장거리 교통비는 조사가 이제 우리가 군 단위 넘어갈 때 군 단위를 뭐 무슨 건 나눠지잖아요. 식을 보면 군 단위를 넘어갔을 때는 장거리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데 장거리보다 더 먼 경우 도 단위를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쟤들이 왔을 때 그쪽으로 가서 다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도 단위로 넘어갈 때는 숙박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숙박비가 제공되면 장거리 교통비하고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수당이죠. 일종의 평가사 수당이 5만 원 붙는다고 해요. 이걸 전부 다 돼도 49만 원은 안 되던데요. 아무튼 그 최고치는 49만 원이었다고 실제로 일을 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균 하루 일당은 43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대체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의 그 일수는 평균적으로는 이제 10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한 4,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말까지 그죠?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한 평균 100일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5, 6개월 정도 일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고요. 평균 급여는 3천에서 우리 적어도 3천은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정도는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딱 고정으로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나는 이 자격증을 따고 주말에만 이제 우선 직장 다닐 동안은 일을 하고 싶어. 일종의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프리랜서도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피에서 업무 배정을 할 때 평일반도 조성을 하고 주말반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한테 일을 몰아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무 배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주말반 같은 경우는 조금 업무 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프리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 프리로도 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 평가 해패보다는 손해사정법인에서 좀 더 많은 조사를 합니다. 뭐 원해시설이라든지 큰 보험 단위가 크잖아요. 금액 단위가 크고 이런 것들은 아직 손해사정법인에서 다 일을 하고 아직은 손해평가사 해패 쪽으로는 일이 다 안 넘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일 저 일 많은 일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고 아무래도 직장에 딱 소속돼 있는 소속감을 느끼면서 안정적인 이제 전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손해사정법인으로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내가 뭐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회표로 들어갈 건지 사정법인으로 들어갈 건지는 조금 더 이제 서치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프리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은 해피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손해사정법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수당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야. 농업재해보험은 뭐야? 이렇게 막 물으세요. 그죠? 농업재해보험은 이제 이상기후나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잖아요. 가축한테도 피해가 생기고 이번에도 수해 생겼을 때 가축 피해가 많았잖아요. 하동이나 이런 지역에. 그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정부에서 물어주는 보험이라고 해서 정책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정책보험인 이유는 우리 그 보험료, 순보험료의 40에서 60% 정도를 다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에서 10에서 40% 정도 추가 지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 계약자가 내는 거는 뭐 보통 10, 20 뭐 이 정도 한 20%이 가장 많다고 하던데 그 정도 선에서 계약자가 이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보험료 중에서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실제로 얼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가입하는 보험 가입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험료는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 정책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 법령이 농업재해보험법이 되는 거고요. 도입은 2001년도에 사과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 가축은 훨씬 그 전에 1997년도 소, 말, 돼지로 해서 시작을 됐다고 하고 지금 조사는 소를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입을 많이 한 거는 돼지가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축은. 그러면 2020년도 실무에서 그러면 실제로 몇 개 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었느냐 하면 67개 품목입니다. 67개 품목이고요. 작년에 시험을 치신 분들은 62개 품목으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 이제 5개가 그럼 더 늘어나는 거죠. 2020년도 실무에서 5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 더 5개 품목이 올해 이제 개정 업방에 이제 실려가지고 이제 올해 시험을 칠 때 이제 그게 추가돼서 시험을 치게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뭐 호두나 살구, 뭐 시금치, 팥, 뭐 이런 종류입니다. 또 뒤에 나중에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2020년도에 작물들을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제 뒤에 배우시겠지만 저가 전 종합 위험이라고 해서 저가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고 저가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저가 전 종합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품목은 이제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농작물 있고요. 뭐 벼나 밀, 추가되는 보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작물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뭐 양배추, 콩, 뭐 고추,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뭐 배추, 무우, 당근 다 포함돼요. 그 총 합해서 67개 품목이고요. 가축은 총 16개 축종이 가입되어 있고 큰 덩어리로 나누자면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 등이 있습니다. 가금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닭, 오리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타 가축에 뭐 사슴, 양, 토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꿀벌. 그러면 뭐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한다고 하고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위험이 도대체 뭐야 궁금하잖아요. 그게 보상재해입니다. 보장재해, 보상하는 손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럼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 그다음에 조수해는 뭐 멧돼지나 새에 인한 피해입니다.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일부 병충해를 보장하는 것들도 있어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병충해들을 종합으로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종합세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위험이라고 하고요. 특정위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특정한 위험만 보장을 해주겠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배우시겠지만 태풍, 강풍, 뭐 우박, 지진, 화재, 뭐 동상해, 일소 이런 특정한 부분들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게 특정 위험입니다. 그리고 가축에 가면 딱 그 자연재해를 한정 지어놓은 곳들이 있어요. 풍해, 수해, 설해, 그다음에 화재, 질병, 폭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축이 뭐 동상이를 입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정부 지원을 해주는 정책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그럼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그럼 순보험료의 40에서 60%를 지원해 주더라.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50% 조금 다르죠. 보험료는 우리가 흔히 영업보험료라고 하는데요. 그 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라는 게 나눠집니다.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부가보험은 전부 정부에서 정부 지원을 해주고 순보험료의 40% 60%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가축재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가 NH농협 이렇게 얘기하죠. 농협 손보가 보험 사업자고요. 가축재해보험은 물론 NH농협도 있는데 가축재해보험이 그 농작물 재해보험보다 훨씬 이전에 생긴 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축재해보험은 농협 외에도 농협 손보 외에도 KB, DB, 현대해상, 하나 등 가축재해보험을 드는 곳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62개 품목에서 5개 품목이 늘어나서 올해는 67개 품목이 된다고 했어요. 그 늘어나는 품목이 이제 올해 살구, 호두, 보리, 밭, 시금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나눠져서 공부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막 진도를 나가고 1과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왔는데 수업은 중간에 듣고 있는데 어떻게 큰 덩어리들이 나눠지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큰 덩어리들이 어떻게 나눠져서 이 안에 세세한 품목들을 공부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어요. 그죠? 먼저 크게 들어가면 용어, 즉 통칙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만 우리 품목에 들어와서 피해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용어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 용어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용어 통칙에서 나오는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는 보험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거, 보험 우리 이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계약 그 절차라고 하죠. 신계약 처리 절차. 그다음에 뭐 인수 뭐 처리 업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신계약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계약 관리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보험은 이제 들 수도 있고 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계약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취소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돼버리거나 좀 또 뭐 처음에 인수 오류 등을 의해서는 아니면 목적물 변경들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되거나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것만큼이라 생각하고 들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그 양이 안 되어서 돈을 다시 환급해 주는 감액 환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계약 관리고요. 신계약 인수 절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관리가 마치고 나면 저가전 종합 위험이라고 해서 실은 이제 우리 업무 방법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품목 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보험을 많이 드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 품목이 그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고요.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즉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을 다 해주고 적과 후에는 특정한 위험만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적과 전에 그럼 종합으로 다 보장을 해주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이름의 명칭은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 적과전 종합위험이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고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이제 보험이 어떤 보험금이 있냐면 적과 전에는 착가량 이제 우리 유가죠. 그 착가량이 감소되었을 때 주는 착가 감소 보험금이라는 게 있고 저가 후에는 여러 가지 재해들 태풍이나 뭐 집중호우나 우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해들로 해서 과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감수가 되는 거죠. 그 감수량에 대해서 이제 돈을 주는 과실 손해 보험금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큰 맥락이고요. 저가전 종합위험을 하고 나면 이제 요 뒤에 있는 순서부터가 이제 1과목은 제가 거의 수업이 끝났고 이 과목에서 이제 이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해 나갈 거고요. 자, 용어 정리를 하고 이 과목에는 계약 관리는 없습니다. 1과목가 있고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논작물을 하게 될 거예요. 논작물도 종합으로 위험을 보장합니다. 대표적인 논작물이 벼, 밀, 보리이고요. 벼는 엄청나게 많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조사가 벼 조사일 수 있습니다. 저가전에 있는 위험 여기 4개 품목하고 벼 조사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알고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시험에 엄청 단골로 이 저가전 종합위험과 논작물 벼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는 보장해주는 그 보험금도 굉장히 많아요. 이양이나 직파를 하지 못했을 때 주는 이양 직파 불능보장 보험금, 그리고 이양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이양을 하는 재이양 재직파 보장 보험금이 있고, 이 경작 이렇게 띄워야 되겠네요. 경작 불능 보험금이 있고, 수확이 불능되었을 때, 수확이 많이 안 됐을 때 수확 불능 보험금도 있고, 수확이 감소됐을 때 주는 보험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수확 불능 보험금이란 건 우리가 만일에 벼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도정을 한다고 하죠. 현미로 도정하는 그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그 벼에서 이제 현미로 되는 것을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재현율이 일정 정도 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는 그런 보험금이 수확 불능 보험금이고요. 경작 불능 보험금은 식물체 피율이 만일에 전체가 100%라고 한다면 뭐 65% 이상이 됐을 때 주는 게 뭐 경작 불능 보험금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논작물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밭작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밭작물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외울 때 저희가 마양, 고옥, 뭐 감감감, 착콩, 양배추, 팥 이렇게 외우게 되실 건데요.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감자는 뭐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차, 콩, 양배추, 팥 등이 있고요. 수확이 감소했을 때 주는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도 있고, 밭작물은 수입이 감소했을 때 주는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도 있고, 역시나 경작 불능 보험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험으로 보장해주는 바짝물이 있고, 바짝물은 종류가 많습니다.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바짝물도 있습니다. 그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바짝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장 세트들, 뭐 배추, 무, 당근, 물론 메밀은 안 그렇지만 그죠? 쪽파, 대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고추, 브로콜리, 시금치가 올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것들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위험 원예 시설 있고 버섯 재배사가 있습니다. 시설하고 버섯 재배사는 거의 흡사하고요. 내용이 농업용 시설물이나 부대 시설에 대했을 때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주기도 하고, 실은 이 시설물 안에 재배하는 시설 작물 있죠. 시설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금을 줍니다. 원예 시설 안에 이제 재배하는 시설 작물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딸기, 수박, 뭐 브로콜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이제 종류가 이제 보통 우리가 먹는 과일로 먹는다 하면 뭐 과채류, 그다음에 뭐 꽃이라고 하면 화훼류, 그죠? 뭐 잎을 먹는다고 하면 엽경채류, 뭐 뿌리를 먹는다 하면 뭐 근체류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버섯이라고 한다면 버섯으로 나눠지겠죠. 뭐 버섯은 딱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이렇게 네 가지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재배하는 그 재배 방식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시설 버섯 재배사를 배우게 될 거고,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특정 위험 인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정 위험이라고 붙었다고 하면 전부 다 자연재해를 다 보상해 준다는 건 아니겠죠. 어떤 특정한 위험들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겠다. 인삼은 위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설치하는 인삼 시설, 재배 시설, 그것은 해가림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해가림 시설은 종합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수를 배우게 됩니다. 과수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계산을 하다 보면 1과목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2과목에 가면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종합과수가 재작년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려워서 안 나왔어요. 다른 거 낼 것도 많고. 근데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종합위험, 수학감소, 과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힘든 거 하면 머리 아프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순서대로 갈 거고요. 과수 중에서도 뭐 포도, 복숭아, 자두, 유자, 밤, 참다래, 매실, 대추, 오미자, 호두, 살구 많죠.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고, 그 중에 또 과실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또 과수지만 조금 다른 이제 품목인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축재해보험 배우게 될 거고요. 가축재해보험은 이렇게 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많고 가축은 진짜 조그만 하죠. 어떻게 보면 업무방법세에서 지금 보는 거 시험부터 80%가 농작물 재해보험이고 가축재해보험은 한 20%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매년 10점에서 15점 1과목, 2과목 모두 가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회 이후부터 가축이 출제가 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서 가축은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시험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축은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에서 가져왔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구분을 조금 저희 책하고는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종합위험, 과수, 논작물, 밭작물, 뭐 원예시설, 버섯 재배사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는 보장되는 그 구분을 뭐 과수냐, 식량이냐, 아무래도 실무이다 보니까 채소냐, 특작물이냐, 임산물이냐,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과 그다음에 시설 작물 이렇게 나눠지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모든 품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고 이제 보장 수준이 뭐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냐, 이 말은 이제 이건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죠. 정부에서 만약 60%를 보장해 주면 나머지 40%는 내가 내는 게 되겠죠. 내 부담 비율은 40%가 된다는 거고요. 정부에서 70% 한다면 내 부담은 30%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보장 그 수준도 구분을 해놨고, 자기 부담 비율로 내 비율만큼 내 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 부담금만큼 내는 이제 보험 그 품목도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내는 거는 고추, 브로콜리가 있고,
있고 뭐 해가림 시설도 있네요. 그 외에 자기 부담금을 내는 그 원예 시설, 버섯 같은 경우도 다 자기 부담금을 내고요. 그 가축 배울 때도 가축도 자기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부담 비율도 자기 부담금을 내는 거는 맞죠. 그죠?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 우리 업무방법서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 시험 공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야? 궁금할 거예요. 그죠? 자, 1과목과 2과목을 나눠봤고요. 자, 1과목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품목별 상품 구성하고 계약 인수로 되어 있고요. 상품 구성 안에는 우리가 보험에 드는 그 목적물 대상이 뭐야? 그게 보험 목적이에요. 그럼 그 보험 목적에 보상하는 손해는 뭐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야? 그다음에 그럼 기간 얼마만큼 보험을 해주는 거야? 보험 기간. 가입 금액이 얼마나 돼? 가입 금액이 나온다면 그럼 내 보험료는 얼마야?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보험료를 내는데 그 보험금을 타는데 자기 부담 비율만큼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내 자기 부담 비율은 얼마만큼이 되는 거지? 그리고 계약자나 계약자가 책임 있는 그 사유를 해지를 했을 때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환급하게 될 텐데 그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 환급할 때 주는 미경과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지? 이렇게 요 부분은 공통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품목이 같고요. 이 순서대로 해서 갑니다. 가고 두 번째는 계약 인수인데요. 인수가 돼야만 보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인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 계약 인수에 대한 상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2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약 인수는 그러면 이 보험 목적물의 보험 가입 지역은 어디야? 라고 묻는 거고요. 그럼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고 그 기준은 뭐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인수 제한이 되는 목적물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인수 제한 수확량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우리 그 과수원이나 우리 이제 밭에 우리 농지에 기준이 되는 수확량은 뭐고 내 이제 지나왔던 나의 이제 우리 집의 수확량은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인수 제한 수확량 이게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내용이고 이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 목적마다 전부 다 보험 기간이 다 다릅니다. 보상 처음 보험 그 시작 시점이 있고 종료하는 시점이 있는데 다 달라요. 시작 시점은 걔도 계약 체결일 24시 이래가지고 거의 비슷한데요. 보험 종기가 대부분 다 달라서 이 그 품목은 보험 종기가 뭐야? 그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계약 인수에 들어가서 그럼 이 품목이 인수 제한이 되는 거, 가입할 수 없는 조건, 인수 제한이 되는 거는 뭐지? 하는 인수 제한 목적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지역에 표준이 되는 수확량과 우리 과수원이나 농지의 기준이 되는 평균 수확량 등을 구해야만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 제한 수확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과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과목은 실제로 손해평가를 하는데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사고 접수를 하고 어떻게 가면 조사 종류를 하는지 그리고 조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 그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보험금을 주려고 하면 피해율을 내가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만큼 해서 보험금을 주게 되는데 그 품목들마다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피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보험금 종류는 어떻게 있어서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어떨 때 보험금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이 과목이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우리 그 손해평가사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그 순서들을 다 배우는 내용이 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위험은 손해평가 실무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이거를 업무 방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틀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 방법서를 줄여서
앞방, 엇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농협에서 실제로 그 시험을 치기 위한 교재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자기들의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업무 방법서들 보면은 논작물, 뭐 밭작물, 과수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내용들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 밭작물 전문, 논작물 전문, 과수 전문 다 전문가들이 각각 파트에서 그 분야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의 용어인데도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업무 방법서 보시면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평가사 시험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우리가 상법 보험이 나오고요. 보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령이 이제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넓은 농학개론, 재배학, 원예 작물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모두 25문항입니다. 25문항이고 사지선다인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1과목은 대체로 시험을 이제 응시해서 붙는 확률이 한 70% 정도 합격률이 나오고, 이거는 굳이 인강을 막 듣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출문제집 나온 거 뭐 시중에 보면 뭐 한 권으로 1차 뭐 시험 뭐 독파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차가지고 한 권 정도 공부를 하시고 독학을 하셔도 충분히 1차 시험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미리부터 하면 우리 좀 암기 과목 미리부터 하면 다 까먹잖아요. 그것처럼 1과목은 저희가 올해는 6월 25일 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6월 25일이다 한다면 한 5월 달부터 한 5월, 6월 진짜 바짝 공부하면 보통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나옵니다. 이 과목 평균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죠? 100점이라고 해서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과목당 40점 미만 과락만 없으면 돼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그 정도 수는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90점, 100점 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에 맞춰가지고 1과목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출문제, 그리고 특히나 보험은 보험법령이 있습니다. 상법 법조문 보험법령 공부하시고, 재배학 원예학 같은 경우는 아주 광범위해서 과락이 제일 많은 그 과목이 재배학 원예학입니다. 어디에서 시험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재배학 원예학 같은 경우는 깊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 넓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점수를 상법보험과 농업재해보험령에서 딴다고 생각하시고, 재배학 원예학은 과락만 내야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시면 조금 합격성과 가깝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은 90분이고요. 이 세 과목 다 이어서 시험 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습니다. 쉬는 시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과목이죠.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인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해 시험을 볼 수 있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이제 면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손해평가인 3년 이상 경력자들 또는 손해사정사들은 2차 시험 면제입니다. 물론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응시에 이제 크게 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면 시험 2차 시험은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고요. 시험은 2차 시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업무방법서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1과목이고요.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는 2과목이 됩니다. 자, 단답형과 서술형이 있고, 단답형이 5문제, 서술형이 5문제씩 각각 10문제입니다. 똑같이 100점 기준이라고 한다면 60점 이상을 넘어야 되고요. 과락이 40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균 점수가 60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락이 있다고 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1과목, 2과목 다 합해서 이게 또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시험을 보고요. 120분, 2시간이죠. 2시간 동안 시험 보게 됩니다. 이 과목은 이제 계산기 가지고 가야 돼요. 보통 일반 계산기도 사용이 가능하고
공학용 계산기도 사용이 가능한데 계산기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올해 시험은 작년 여태 거에 비하면 한 2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항상 9월 초에 시험을 쳤는데 올해는 8월 22일 2주 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기간도 2주 정도 당겨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교재는 따로 정해진 건 없고 업무 방법서 1, 2권이 교재입니다. 그리고 가축 같은 경우는 약관도 봐주셔야 합니다. 작년에 약관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기출문제집 있다면 기출문제집 보시고 2차 시험은 뭐 인강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인강도 들으시면 되고 현강을 하는 것도 뭐 광주 지역이나 저 대구 지역, 부산 지역 있다 하더라고요. 현강도 들으시면 뭐 여건이 되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는 분들이 현강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 시험 정보나 기타 그때그때 상황들은 카페에 들어가면 또 많은 분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카페 활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어디 인강을 들으라, 뭐 어디 유튜브 강의를 듣으라, 어디 카페를 들으라, 뭐 그죠? 이건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너무 많은 광고를 하는 인강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정보는 카페 들어가면 많이 있으니까 카페 분들이 이 인강은 절대 듣지 마 하는 그런 인강을 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합격률입니다. 1차하고 2차고요. 1차는 거의 70% 합격이었죠, 작년에. 그 앞에도 뭐 60, 7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60% 이상은 합격을 했고요. 근데 60% 합격했다고 그냥 대충 공부해도 나도 그럼 합격선에 들겠지라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한 2달 정도 바짝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두 달은. 그래야만 시험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전략은 제가 그랬죠. 보험법하고 농업재보험법을 이제 많이 점수를 득하겠다 생각하시고 재배학이나 원예하고 워낙 강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과락만 면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2차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단답형이 5문제가 있고 서술형이 계산 문제가 5문제가 있어갖고 60점 이상 평균을 넘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시험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합격률 한번 보시면 자 1에 19%, 그 다음 2에 9%, 3에 이제 16.9%, 4에 6.7%, 5위가 제일 낮았네요. 5.6%. 작년이 걔도 11.46%. 제일 많죠. 많기도 했지만 응시자 한번 보십시오. 응시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는 것 같아요.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응시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시험도 좀 쉬워가지고 작년에 합격자가 566명 탄생을 했네요. 처음에 정부가 발표할 때 손해평가사를 한 2,000명까지는 모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 그 2,000명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았네요. 작년에 손해 그 평가 현지 이제 실제 조사할 때 손해 평가사들 굉장히 모자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20년도 이거만큼 이제 사람들이 배출됐으니까 올해는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도 2,000명은 안 됐네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고 있는데 뭐 손해평가사 시험도 만일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기타 이제 타 자격증 시험들처럼 상대평가로 가거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을 시험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1년에 한 번이고 올해도 시험은 칩니다. 그죠? 내년은 또 내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시험은 점점 더 만약 사람을 더 적게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시험을 합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게 되고 시험 문제도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더 어렵고 깐깐하게 나온다는 게 되겠죠. 문제 유행은 뭐 1차, 2차, 3차 이쯤에는 그냥 뭐 계산식 외우고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4차 시험 때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5차 시험 때도 그랬고 6회 시험 때는 실제 이제 계산식만 외워가지고 풀 수 없는 실무를 이해하고 응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암기하고 계산식만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단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하고 복합돼서 실제로 이해를 하고 응용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에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암기는 물론 기본으로 바탕을 깔고 가셔야 되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하고 접목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키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로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1과목, 2과목으로 나눠지잖아요. 1과목은 아직도 암기가 제 생각엔 한 80% 정도는 암기인 것 같아요. 1과목은. 그래서 1과목의 문제는 대부분 업무 방법서 안에서 다 나옵니다. 업무 방법서만 잘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1과목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방법서 정말 정독하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독하시고 해독하셔가지고 암기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과목을 잘 다져놓고서 이제 2과목을 이해하고 계산 문제를 풀어보고 응용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가수 문제 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5회 때부터 출제가 됐고요. 가축은 3회 때부터 출제가 돼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종합가수도 5회, 6회 연달아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건 저가든 종합이연표가 빠지질 않았고요. 매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올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죠. 특히나 올해는 저가전 종합위험에 바뀌는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벼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새로 개정되는 부분은 시험 단골 문제인데요. 저가전 종합위험 벼는 중요한데 또 개정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필이 나온다고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산식, 우리 이제 산출식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고 산출식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과목에서 뭐 현지 조사를 하고 수학량 조사를 하는 그 순서들은 이 산출식만 내가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산출식을 응용해서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식을 전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업무 방법서는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뭐 이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결국은 엉덩이 싸움이에요.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누가 얼마나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느냐가 이제 시험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 많다고 해서 한번 몇 개 질문으로 모아봤어요. 아직 그 업방 안 나왔는데 개정 업방 안 나왔는데 그럼 뭐 가지고 공부해야 돼? 이렇게 물으셔요. 아직 업방 안 나왔으니까 뭐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어요. 작년 업무 방법서 가지고 공부해야죠.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법서가 이 정도 내용이라 하면 개정된 내용은 정말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체 공부하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 보통 개정이 3월 말 정도에 개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개정된 부분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처음부터 공부하시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먼저 작년 업무 방법서 가지고 미리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3월달 돼야 나와요.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요? 작년 업무 방법서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럼 교재 어디서 구입해요? 뭐 물어요. 교재를 굳이 구입하고 싶다면 지금 현재 작년 거 구입해야 돼요. 그죠? 업무 방법서 이제 학원 인강 그 하시는 학원에서 많이 판매도 하시고 뭐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 업무 방법서는 그 교재는 업무 방법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업무 방법서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서 별도 구매 안 하시고 농고문 홈페이지 가서 다운 받거나 제 블로그에도 업무 방법서 올려놨어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나는 굳이 책 제본하거나 다운받아서 보기 싫고 한 권으로 된 책 사고 싶어 하면 인강이나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본돼서 나온 책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3월 이후에 개정이 되면 다시 개정된 거 구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약간도 시험 출제돼요? 물으시는데 업무 방법서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까지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데 가축 부분들은 계속 약간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우리가 이제 21년도 업무 방법서라고 한다면 약간은 2020년도 기준 약간이거든요. 20년도 기준 약간은 벌써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알 수 있어서 약간을 보면은 뭐가 개정돼서 나올 건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셔야 해요. 특히 가축 부분 보시고요. 약간은 농협에 그 농협 홈페이지 가면 다운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던데 제 그 블로그에 20년도 약간 전체 업로드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가 개정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 1과목하고 2과목 어떻게 공부해요? 1과목 공부 전체 끝나고 난 다음에 2과목 해야 돼요. 뭐 어떤 순서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1과목하고 2과목 공부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은 1과목 따로 하고 지금 2과목을 이제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1과목을 빨리 끝내드린 거예요. 1월달 안에 끝내고 2과목 바로 이어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과목에 만약에 내가 저같은 종합위험을 공부했다고 하면 1과목 꼭 공부하고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배우는 게 2과목이에요. 그래서 2과목 저까지 종합위험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1과목 밭작물을 공부했어요. 공부했으면 다시 똑같이 이어서 2과목 밭작물 같이 공부하는 게 심하잖아요. 심화 2과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1과목, 2과목은. 1과목에 대한 거는 이론과 실무라고 한다면 2과목은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현지조사나 보험금이나 피율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2과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1과목에서 배우고 2과목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보험금을 산출하는. 그렇기 때문에 1과목과 2과목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1과목을 공부하고 나면 그 해당 2과목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별개 아니에요. 1과목 전부 끝내고 나 2과목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시험용 계산기 어떤 거 사용할까요? 많이 물으세요. 근데 일반 계산기 사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공학용 계산기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 영상도 제가 올려놓은 거 있고 블로그에 게시글도 따로 소개를 해드린 게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것은 지금 카시오 FX 570EX ES 사용하고 있고, 실은 이제 공학용 계산기들이 대부분 다 천 단위 구분이 안 됩니다. 일반 계산기하고 달리. 그래서 천 단위 구분되는 계산기 어떤 거 있어요?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 천 단위 되는 계산기를 이제 봤는데, 그게 천 단위 되는 계산기가 지금 350MS가 그렇고 991EX 된다고 해서 저도 주문을 하고 제 주회의도 시켰는데,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991EX는 천 단위 구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천 단위 구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사 보니까 이렇게 천 단위 이렇게 공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91EX 천 단위 구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되는 건 350MS고요. 570ES, 뭐 990EX 이 부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카시오 공학용 계산기고, 저도 실은 570EX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 안 돼서 저는 요 네임펜 보이시죠? 네임펜으로 콤마 찍어가지고 그냥 사용합니다. 별로 불편함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FX 350MS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요 분수계산, 뭐 소수계산 이런 그 배치가 요거 그 570ES하고 991EX는 거의 배치가 같습니다. 같은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익지 않아갖고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그냥 요 콤마 찍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천 단위 꼭 구분되는 건 사야지 하시는 분은 350MS 구입하시고, 그냥 뭐 기본적인 공학용 계산기 사시려고 한다면 991EX보다는 570ES가 더 쌉니다.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70ES 그냥 추천드립니다. 일반 계산기보다는 공학용 계산기가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산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 계산기 가지고 가는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인강 카페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인강 카페 유튜브에 그 동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참고하십시오. 인강 뭐 어떤 거 나는 뭐 이런 제 블로그에도 인강 그 추천 인강은 제가 또 링크 걸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카페도 어떤 카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 가세요, 저거 가세요 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페 분들한테 그 카페 글들 가서 카페 분들이 이 사람 강의는 절대 듣지 마 하는 강의들 있습니다. 누구나 꼭 집에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분들 강의는 필히 피해서 인강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인강 잘못 선택하면 1년을 망칩니다. 자격증 시험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페 알아보시고, 저 그래도 궁금하면 그냥 저 네이버 와셔가지고 저 네이버 톡톡에 개인 문의 하십시오. 유튜브에 그 영상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강좌
구성 및 계획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 지금도 계시는데 1강좌는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1과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과목은 제가 블로그 게시글 올려놓은 블로그 게시글 순서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블로그 먼저 보시고 유튜브 강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목 강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이 순서가 이 과목 강의라고. 용어 통치, 그다음에 저가된 종합위험, 그다음에 논작물 가고,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원예시설, 버섯 재배사, 인삼, 그다음에 수학감소, 과수, 그다음에 마지막 가축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는 나갈 거고요. 이 진도 역시도 블로그하고 똑같고요. 블로그는 지금 거의 다 게시글이 올라갔고 종합가수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유튜브 교재 별도 판매하는지 개인 톡 주시는 분들이 네이버 톡톡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저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 교재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않고 혹시나 이제 지금 올려버리면 또 개정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고 저도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유튜브 그냥 강의 그냥 듣고 블로그에 올라있는 게시글 참조를 하시고요. 유튜브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이 교환은 3월 말 이후에 4월 초 정도 되면 이제 개정 엇박 나오잖아요. 엇박 나오는 부분 조금 수정된 부분들 제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개정된 내용들이 있으면 개정 내용 반영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글 하나하나 올려놓은 그 게시글에 다시 수정해서 요 교재는 별도로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다운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참고 사이트요. 농업용 교육 포털, 특히 농사로 이런 데 들어가면 병충해 부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용농 기술에 관한 부분들. 이거는 시험 칠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실은 손해평가 자격증을 따고 실무에 나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병충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보험 법령하고 농업재 보험 법령하고 그다음에 뭐 재배학 원예학을 배우지만 실은 이제 내년부터 어쩌면 식물의학이 들어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바뀐다는 거죠. 추가된다는 거죠. 과목이 식물의학에는 뭐 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우리 손해사증사 시험에 의학이 들어가는 것처럼 손해평가사 시험에도 식물의학이 들어온다는 말들이 있으니까 올해 필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자격증 따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구문이죠. 농구문에서 우리 나중에 업무 방법서도 다 올려주고 시험 관련 자료들, 기출 문제들, 질의응답도 다 올라오니까요. 농구문 사이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평가 시험 접수하고 발표해서 내 합격자 그거 알아보려면 큐넷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자, 큐넷 사이트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은 이 정도이고요. 여전히 초보라 그런지 굉장히 기네요. 다른 분들은 2, 30분 안에 설명을 잘도 하시던데 여전히 내용이 많고 깁니다. 그래도 뭐 궁금하신 내용도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다시거나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이 과목 강의로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